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KBS 인터뷰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답변에 담긴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고 이른바 진영에서는 답변의 설득력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언론 전문가는 뉴스 가치가 큰 답변을 이끌어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대통령의 발언 내용보다 질문 방식이나 표정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인터뷰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한 정치인은 답변자의 영혼을 털었다며 질문자를 극찬했지만 영혼을 털었다고 좋은 인터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와대가 사전에 질문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의 이른바 짜고 치는 인터뷰와 비교할 때 매우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처럼 말 한마디의 무게가 남다른 답변자라면 사전 질문지 요구는 오히려 당연합니다. 질문지 작성에 개입하거나 인터뷰 흐름에 따른 질문 수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잘못일 뿐입니다.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어제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불상의 발사체가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 합참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비핵화 협상 재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비건미 대북 특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북한 미사일과 대북 식량 지원 등 현안을 놓고 우리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 했던 BMW 차량 기억하시죠? BMW 김효준 회장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BMW 미니 차량이 리콜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줄고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MW는 이런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감추기 위해 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임원들은 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증거 인멸을 했는지로 수사의 무게가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명실상부한 탑2,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공지한 대중관세 25% 인상 시점이 이미 지난 가운데 양측이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서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 국방부의 판단입니까? 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공식 성명 형태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관련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면서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500km 이하의 비행거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돼 있고 5,500km까지는 중거리 그리고 그 이상은 장거리로 분류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300km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8시간 만에 관련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연이은 발사에 이번에는 대북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은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훈련을 했다며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발사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한연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지난 4일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습니다. 어제 발사한 것도 같은 겁니까? 네, 외형상으로는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을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발사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쪽 호도반도에서 해당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한 이후 어제 서쪽인 평북 구성에서 무기로서의 신뢰성 검증과 안정성을 최종 테스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자위권 확보 차원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어제 이 발사로 오늘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의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요? 네,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애초에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추가 발사로 대화 초점이 북한 발사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어제 저녁 추가 발사가 인도적 지원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와 관련해서 애초 오늘 워킹그룹 회의를 끝낸 직후 스티븐 비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미국 측 요청으로 비건 대표의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서 진행된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도 모두 발언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건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미 양측 모두 메시지 발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청와대를 예방한 이후 통일부를 방문해서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입니다. 어제 발사된 북한 미사일, 이번에는 궤도형 전차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비행거리도 420km까지 늘었습니다. 사실상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추가 발사 장면입니다. 지난 4일에 쏜 전술 유도 무기와 거의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바퀴에서 전차와 같은 무한 궤도형으로 바뀐 겁니다. 궤도 차량은 일반 발사 차량이 갈 수 없는 산간이나 숲 등 험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형 궤도형 발사대는 차륜형과 달리 숨길 수 있는 지역이 넓어져서 탐지가 어렵고 연료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엔진 미사일로 기습 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체는 420km까지 날아 동해에 떨어졌는데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서울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미사일 사령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다른 단거리 탄도미사일처럼 전방에 배치할 경우 사실상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스커드 같은 일반적인 탄도탄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강 단계에서는 사드의 요격 가능 범위인 40km 이하로 날아올 뿐 아니라 변칙 비행으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세대 교체에 나선다면 우리 군의 대응 전술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응 방안에서는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 대북 식량 지원이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식량 지원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흔쾌히 임하겠다 이런 그 입장들을 기존의 보수 정권들도 표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사일 문제와는 좀 별개로 북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정부가 전통적인 관계 복원,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강경 입장으로의 선회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유지, 또 9.19 군사합의 파기와 안보라인 교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북 정책이 한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북한 제일주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제일주의 대북 정책으로 이제 복원해야 될 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는 황교안 대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오판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식량 지원 등 대북 현안을 국회에 각각 보고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반대로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의 특별한 언급은 없이 국정 전반을 꿰뚫는 리더십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이 돋보인 회견이라는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당정청 회의와 현장 최고위를 통해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라는 점을 깨닫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북 식량 지원 논의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실상 거부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듣고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담이 보여주기식이자 문 대통령의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세트장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물 위에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다면서 대안 없이 고집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대북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산적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에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5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 그리고 발사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4시 반에서 또 4시 50분 각각 발사를 했는데요. 네.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지난 5월 4일 날 발사했던 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다르형과 같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그때보다 늘어서 270km와 420km가 나갔다고 이렇게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렇게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그 도발의 수위는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결국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려는 그러한 의도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앞서 그 4일에 발사한 발사체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4일에 발사한 발사체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거리가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때 당시에는 240km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70과 420km가 각각 날아갔으니까 보다 같은 미사일로 장거리를 이렇게 비행하게 했다 예. 하는 점은 또 몇 가지 시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북한이 이러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함인데,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라 이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라 하는 차원에서 네. 사거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봐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난 4월 11일 날 12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에 공군 부대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장을 갔었어요. 네. 그리고 5월 4일 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더 장거리로 해서 400km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네. 미사일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는데, 지금 비행 형태라든가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이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미사일 종류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그 비행 궤도를 사전에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조종하듯이요. 미사일이 비행하는 도중에 뒤에서 조종을 해요.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함인데요. 추진체의 힘이라든가 속도가 탄도미사일이 훨씬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데, 정밀도에 있어서는 순항미사일보다 정교하죠. 하지만은 이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걸 넣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괴력은 순항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앞서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 협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내부 메시지를 담은 것도 있을까요? 다목적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전략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한국군의 군사 역량 강화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예.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양한 이유 중에 협상을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요. 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제 그 미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데, 네.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거나 그런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은 과거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했을 때는 대포동 미사일 실험했을 때 나왔던 1695호나 1718억은 1차 핵실험에 나온 건데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실험이나 네. 발사를.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가 1874호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은 활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궤적 같은 걸 볼 때. 예. 그럼 유엔 안보리 제재는 위반을 한 겁니다. 다만 유엔의 관행을 볼 때는요.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 이 유엔 제재라는 것은 미국의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거부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을 때만 추가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뭐 새로운 제재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아직은 뭐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결국 이제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의 발사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지금 당장은 북한 의도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입장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또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부분, 저는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아직 북한이 수용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북한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장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 정말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해서 제재가 정말 작동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북한이 양보를 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쪽으로 우리 정부의 안쪽으로 올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내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란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해져서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은 미국이 일부 입장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 서로 밀당이 이루어지고 그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밀리지 않기 위한 기싸움을 전개 중이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그럼 그 협상 재개에 나설 때까지 북한이 강도를 높여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사거리도 500km 안쪽이죠.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이 또 있거든요. 이 역시 발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대화의 판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까지 더군다나 이 동해 지역에서 북한 이지 지역 내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발사체는 계속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더 압박하는 거죠. 결국 미국의 레드라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걸 조금 낮게 보더라도 화성 12형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을 해야지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MW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이 오늘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BMW 차량에서 잇따랐던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자가 소환된 게 오늘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BMW 디젤 차량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개선 없이 그대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태가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중순이었습니다. 불볕더위 속 도로에서 BMW 디젤 차량이 잇따라 불길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당시 BMW 측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6월쯤 화재의 원인이 된 결함을 규명했다며 부품 교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BMW가 2년 전부터 결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를 팔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MW가 2016년 말부터 관련 설계를 개선한 모델을 출시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원인 규명에 나섰던 국토부 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 사실을 지난 2015년부터 알고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3차례 걸쳐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분석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최고 경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김효준 회장을 상대로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숨겼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멀쩡하던 차가 리콜을 받고 나온 뒤에 오히려 이상이 생겼다. 이 문제 역시 BMW 차량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대에서 생겼지만 제조사는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돼 있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MW 미니 차량을 타는 박모 씨는 최근 EGR, 즉 배기가스 순환장치 냉각기를 교체하는 리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BMW 화재 사건 원인과 같은 부품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멀쩡하던 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마자 이런 엔진 장애 등이라든지 그리고 특이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RPM이 출력이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해서 일어났고요. 실제로 도로 주행 중에 한번 시동이 꺼졌었고요. 리콜 조치를 받고 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운전자가 박씨만은 아니었습니다. BMW 미니 동호회 블로그나 카페 등에는 리콜을 받고 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리한 서비스 센터는 저마다 달랐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 반응은 한결같이 리콜과는 관계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수백만 원 하는 부품을 이것저것 교체해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터보타조하고 PDF, 터보타조 부품만 교체하는데 350이 들어간다고 350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EGR을 교체하면서 연동된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연관 부품들, 예를 들어서 이제 흡배기 쪽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클리닝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거나 리콜 자체 작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고.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데도 BMW 코리아 본사에서는 아예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차가 리콜 서비스를 받고 이상이 생기는 일이 줄을 잇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BMW 코리아 본사나 서비스 센터의 태도는 고객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확전이냐 종전이냐를 놓고 최종談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끝난 건 아니지만 미국이 공표한 대중국 관세 인상 시작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종의 유예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폭탄안을 꺼내 흔들면서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미국. I happen to think that tariffs for our country are very powerful. You know, we'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steals from, including China.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예고 시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중국을 출발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해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유예 조치라 미국의 시간 벌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중국을 압박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관보에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합의를 희망하는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I did get last nigh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President Xi. Let's work together. Let's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미국 대표단과 첫날 협상을 마치고 현지 시간 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대대적인 보복을 경고한 바 있어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위기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의 확대나 연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두 나라의 최종 협상 결과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해 또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그리고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을 최종 지시한 인물 등을 찾기 위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외국에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내놓은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운영하는 트럼프 미터, 캐나다에는 폴리미터가 운영하는 트위도 미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문재인 미터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는 디지털 전문그룹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단체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공약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평가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미터 평가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13%에 달합니다. 진행 중인 공약은 59%, 지체 또는 파기된 공약은 합해서 20% 정도입니다. 직무 수행 기간에 비해 공약 이행 완료율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사정 등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공약 20여 개 중 이행이 완료됐다고 평가된 공약은 3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가 국가재난컨트롤타워라고 밝히며 기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2번째 업무 지시로 지시한 국정교과서 폐지도 이행됐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내놓은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도 구성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공약의 취지는 유지됐지만 원안에서 변경된 공약도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여당 내 청산위가 설치된 것 등을 고려해서 이행률 75%로 평가됐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기구 관련 공약도 당초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이행률 75%로 평가가 됐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공약 외의 사안입니다. 50%로 평가된 이행이 진행 중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입법 과정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거 연령 인하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돼서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이 사이트에서는 이행률을 50%로 판단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중 확대는 2021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역시나 진행 중인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이른바 칼퇴근법과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아직 성과가 미진한 지체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고위직 임용 기준 강화 등은 공식 파기된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직 임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한 차례 수정을 했고 추가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여권에서는 파기가 아닌 수정 내지는 보완이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국정수행,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특정 사안에만 한정해서 보면 큰 틀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판단의 근거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공약의 세부 항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평가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참여 폭을 넓혀 개방적인 평가까지 아우르게 된다면 한층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 청년 정치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고 국내 정치의 수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장면을 포착해 왔는지 청년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혜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지지율과 관련된 장면인데요. 장혜찬 실장이 뽑아왔습니다. 네, 이 장면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에 관련해서 지지율 추이를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 2주년에 비교해보면 2위라고 합니다. 1위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바로 아래 단계 한 2% 차이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화자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잃어버린 지지율에 더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을 했죠. 탄핵 직후에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지지를 이른바 몰아줬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년 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게 된다면 긍정평가가 거의 30%에 육박하게 하락했다. 잃어버린 지지율이 지금 30%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특별히 중도층, 자영업자, 그리고 PK 지역, 20대 남성 사이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3년의 정권이 더 남아있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잃어버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문제를 우선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을 경제와 인사로 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 문제, 외교 문제는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만 봐도요. 경제 문제나 인사 문제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낙관론을 보여줬습니다.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그런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렵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낙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에 적극적인 전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괜찮다고 본다면 3년차, 4년차의 지지율 더 많이 잃어버릴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1위를 기록했던 김대중 대통령 2년차 지지율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압박 속에서 민주당 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밖에 차이가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말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적하는 경제 문제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잘못은 잘못이다 인정하는 그러한 문제 인식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픽 속에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들을 통치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재임 취임 2주년 시점에 49%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4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6%.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2주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율 수준은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경제 실패, 인사 참사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짚어주셨는데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인사 참사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떨어진 긍정평가보다 높아진 부정평가, 사실상 거의 이동항 수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30% 가까이 부정평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2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굉장히 협상가의 면모를 대통령이 보여줬지만 촛불의 기대를 안고 들어선 정부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원했던 건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빠른 변화, 경제적인 부분, 불평등 해소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때문에 이 다음에는 지금 남아있는 3년 동안은 그런 불평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런 인사참사 저희 지금 이 코너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역시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게 먼저다. 네. 문제라는 것을 알면 처방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자가 스스로 병에 걸린지 모르면 백약이 무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사실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검증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의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도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우선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다음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진보 진영에서 바라는 개혁과 보수 진영에서 바라는 정책 변화는 많이 다른 양상일 것입니다만 공통된 결론이 있다면 지금 이대로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가져가게 됐을 때는 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더더욱 잃을 확률이 높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등을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예, 두 분이 계속 인용해주고 계신 취임 100일 대비 지지율 30%포인트 하락 그리고 부정평가 30%포인트 상승은 한국리서치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분이 공히 이인영 원내대표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장해찬 실장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했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바로 만났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많이 듣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전략도 사실 이인영 의원 예전에는 강성파, 깐깐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예. 본인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면서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워딩들이 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뭔가 많이 양보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을 불러들이기 위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추경 중에서 야당이 동의하고 있는 재해 추경, 산불 예산이나 미세먼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한 그런 재해 추경부터 다루자는 입장을 냈는데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추경을 분리해서 다루기는 좀 힘들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에서 나름대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협치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청와대도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통합의 노력에 힘을 좀 더 실어준다면 한국당도 좀 더 빨리
국회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 대해서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좀 우려 섞인 지적을 해주신다고요? 네, 뭐 지금 재해 추경 이야기부터 뭐 사실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통합 메시지 계속 보내고 계시고 말씀하신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부분도 동의하고요. 자유한국당의 총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니면 국회로 불러들여야죠. 하지만 그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정치공학자들, 정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권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청와대에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인영 대표였다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제가 태어날 무렵에 학생운동을 하셨던 이런 그 강성파셨더라고요. 제가 대표였다면 지금 재해 추경이 필요한 국민들을 국회에 모셔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 대책이 지금 시급한 그 분들에게 또 국회로 불러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광장과 의회 민주주의 두 부분을 양날개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예. 이렇게 협상 카드만 내세우는 사실상 좀 구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추경을 어떤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지적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평화를 돈으로.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꼽아오셨습니다. 장해찬 실장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서른 최고위원이 만약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다면 무력 시위를 했을까라는 발언을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0대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또 설화에 휩싸이기도 했던 분인데요. 굉장히 섣부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 경협,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우리나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북한이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영변의 이외에 다른 핵시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략 때문인데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 때문에 또는 미국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처럼 오도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협상의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의 또 운신의 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발언 같고요. 네. 실제로 북한이 어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4시간 앞두고 다시 한번 보란 듯이 더 큰 거리에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굉장히 짙다는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요. 결국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하루 만에 굉장히 옹색해진 셈이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갈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우리 대통령에게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발언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식량을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할 수 있는 협상도 못하게 만들 그러한 국면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 협상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대북 식량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 북한의 식량 지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 그리고 이렇게 하자 말자 자체를 정치적 의견으로 다루는 것들 전 여기서 지금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언제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에서 민관 차원에서 구호기금 전달한 것만 3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파견한 것 전 세계에서 3위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북한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고 지금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함경북도에서 50년 만에 홍수 피해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기간도 있었고요. 한 평화활동가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굶주린 배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원칙, 인도적 차원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 설득하는 논리겠죠. 대북 협상 재개 모멘텀
고리가 될 거다 이런 평가라는 그런 부분도 뭐라고 할까요? 좀 섣부르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이 국면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다음 이 정부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은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국가 경계를 함께하는 그런 국가 공동체들, 이웃 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바로 예. 세우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대북 인도 지원이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면 뭐 시기, 정치적인 환경 고려 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안 달았으면 좋겠거든요. 백신이라던가 이런 쌀을 지원하는 부분, 특히 지금 북한이 1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UN 보고서도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요. 그런 군부를 참 잘 떼고 있었습니다. 예. 어제 발사만 없었으면 무난하게 지원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의 발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2차 도발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야당의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국민적 공감을 언급할 만큼 북한 스스로가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본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의 지도자가 주민들의 안위를 외면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과시를 위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던 마당에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에 따른 명분이 너무도 부족해진 상황이다. 네.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북한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발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 대화의 재개,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릴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식량 지원을 하고 말고가 우리 손에 달렸다기보다는요. 예. 결국에는 북한 지도자들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분이라는 것이 또 현실적인 고려 변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분이 함께 골라오셨군요. 어떤 측면에서 이 장면을 픽했는지 고은영 위원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그 사무총장실에서 네. 회의 중에 한선교 처장께서 이제 사무처 직원들에게 욕설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사무총장이죠? 네, 사무총장께서 이게 입에 좀 담기도 힘든 말이어서 제가 네. 지금 표현을 하기도 조금 힘든데요. 이제 노동조합에서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예. 공개 사과와 윤리위원회에 당장 회부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정도로 하고 지금까지도 발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 실제 징계나 사무총장직의 사퇴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기용 중앙윤리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5.18 망언 사태라든지 자유한국당 내부에 여러 가지 내홍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한성교 사무총장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막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막말을 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무처와 이 사무총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 이를테면 추경호 의원,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 지금 전략부총장으로 있는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한성교 사무총장이 아닌 추경호 전략부총장을 중심으로 일정을 수행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한성교 총장이 좀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패싱을 당했다 뭐 이런 네, 건가요? 사무총장 패싱을 당했다는 말이 있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민생 투쟁 현장을 시작했는데 마침 또 자갈치 시장 휴무일이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성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고생하는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에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황교안 대표의 태도도 너무나 좋게 말하면 진중한 것이지만 네. 나쁘게 말하면 너무나 원칙적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사과와 조치가 필요한데 예. 이번에도 역시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순발력을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성교 사무총장 직원들에게 막말해놓고 어떻게 없던 일인 것처럼 다시 사무처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쯤 되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당연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판의 강도가 좀 더 센 것 같고요. 예전에 2016년에 있었던 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한 행동이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잘못하고 사과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좀 이제 구설수에 여러 번 올랐던 인물이에요. 네, 미디어법 관련 여야 대치가 극심했을 때는 이종걸 의원의 멱살을 잡기도 했었고요. 예. 2009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총리인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눈이 마주치자 왜 웃냐, 뭐 내가 좋아서 그러냐 하는 등의 어떤 성희롱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또 설화에 휩싸여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터져 나온다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욕설을 들은 사무처 당직자 같은 경우는 기조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이전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젊은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 소모하는 문제 같이 토론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젊은 직원들,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부족하다. 국회는 국회의원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무처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의 피와 땀, 헌신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배지를 다신 분들의 권위의식이 너무나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아쉬운 마음 너무 깊이 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기성세대의 이런 일종의 이것도 갑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언론에서 꽤 비판이 되고 사례가 발생하면은 꽤 홍역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위계 구조에서 절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공고한 이 기득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 사실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도 기득권의 해체를 큰 취지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거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야당뿐 아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위계 구조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안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당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그렇게 크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역당들 대부분은 권리당원들이 낸 금액의 60%를 돌려받아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지역 사업을 힘겹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원들, 당직자들 전혀 존중하는 마음 없이 의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을 밑받침하는 정당의 중심인 당원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당원에 대한 존중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지적 같습니다. 저는 제도의 문제점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어떤 제도가? 우리가 공천이 참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 근데 공천심사위원회를 보면 젊은 사람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 기존 국회의원들의 측근들이나 국회에서 많이 활동했던 분들이 공천심사위원이 됩니다. 또 공심위원장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득권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청년에게 시혜처럼 청년 비례 한 석, 두 석 정도 던져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부터 청년들을 대거 포진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정치권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다들 불편해하더라고요. 아마 청년의 시각에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 선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인구 비례에 맞는 심사위원 분포가 제도로 확정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청년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치적 권한을 확대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네, 이번 주 이낙연 총리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경제 외교를 좀 펼쳤는데요. 에콰도르 수도 키토시가 있습니다. 이 키토시의 시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받으면서 한 말인데요. 명예 시민은 세금 낼 의무는 없지만 저는 마음의 세금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총리가 에콰도르에 방문해서 외교를 펼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곡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토건 정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펼쳐지는 굉장히 다양한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낙연 총리의 이런 언행들, 품격 있는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인간으로서 순수하게 감동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5.18 망언한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세월호 막말자 차명진, 정진석, 욕설 대가 한선교 이런 분들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그 가벼운 입들께서 이낙연 총리의 이번 발언 새겨 듣고 본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뭐 말만 번들어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정치 현실에서 품격 있는 언행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막말의 염증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막말을 하지 않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나 저도 이 이낙연 총리의 품격 있는 언행 또 정부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참 빛이 나는데 민주당에 가셔서 이해찬 대표에게 과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야당을 상대로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밑자로 시작하는 욕설을 공식 방송에서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낙연 총리가 참 좋은 롤모델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언급해 주신 한국당 야당 의원들도 참 막말 프레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예. 앞서 제가 제의한 것처럼 청년들이 대거 심사위원이 돼서 이렇게 막말하는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다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의 뜻을 모은 점을 주목합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축 중인 정부 양국의 경우 1만 톤당 관리 비용이 1년 동안 37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 지원이었고요.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전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본인들은 좌파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좌파 정책에 몰몰하면서 좌파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정권이 한마디로 좌파 정체성마저 부정하려고 합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정권이 좌파 정체성마저 부정하려고 합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13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국회에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1야당은 국정 운영의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의회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에 대해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비건 미 대북 특사는 북한 미사일과 식량 지원 등 현안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장인이 2012년 상반기 KT 채용 당시에 인사청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BMW 김효준 회장이 차량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BMW 미니 차량이 리콜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줄고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째 날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이 공지한 대중관세 25% 인상 시점이 이미 지난 가운데 양측은 곧 둘째 날 협상을 재개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시켜서 윗선 개입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일단 수사가 삼성전자 임원들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구속심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 선진화 TF의 서모 상무가 출석했습니다. 두 임원은 오전 10시 10분쯤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출석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여에는 미전실 같은 특정 단어 삭제하신 거 있으실까요? 왜 그 단어 삭제 지시하신 거예요? 윗선 지시 받으셨습니까? 검찰은 그제 두 임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한 혐의입니다. 백상무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들을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인 서상무는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사 공용 서버 등 전산 자료를 은닉하는 과정에 주로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상무와 서상무를 구속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지시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임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면서 공장 바닥을 뜯어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진술도 확보해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진 자료도 찾아냈고 최근에는 삼성바이오 전산 담당 직원 등의 집에서도 숨겨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 SDS 직원들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상무와 서상무의 가담 정도가 이미 구속된 임직원들보다 무겁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인에 이어서 검찰 가족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의 가족입니다. 일단 해당 지검장은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특혜 채용을 청탁한 지검장의 가족이 누굽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 권익환 지검장의 장인입니다. 이 장인인 손모 씨는 지난 2012년 4월 당시 이석채 KT 회장을 직접 만나서 처족화의 특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상반기 특혜 채용 대상자를 조사하던 가운데 지검장 장인이 연루된 것을 파악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바로 권익환 지검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권 지검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지검장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권 지검장의 장인인 손 씨는 판사 출신으로 오공화국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된 손 씨는 자신의 청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 씨와 이석채 전 회장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지검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면서 KT 채용비리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수뇌부의 반응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운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측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겠다며 비공개 브리핑을 준비했던 경찰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검경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했을 때에도 경찰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가 여론에 관심이 쏠리자 반박이 아닌 설명 자료였을 뿐이라며 다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무조건 송치하게 돼 있고 그럼 검찰에서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 이미 종결이 돼버리면 이런 기회가 전혀 없어지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찰 내부에서는 반론이 들끓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한 알맹이 없는 조정안이라는 겁니다.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수사는 거의 수사의 실익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이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한 건도 못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주지 못하면 피의자 신병을 확보를 못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지만 수뇌부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시험대 오른 만큼 실수하지 말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공세를 무마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결권이 경찰에 의해서 행사될 때 그 반대쪽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또는 치안의 유지라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은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으로 논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경찰의 수사 능력도 충분히 믿을 만한지, 유착관계 수사도 잘 해낼 수 있는지,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북서부 지역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내면서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500km 이하의 비행거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돼 있고 5,500km까지는 중거리, 그 이상은 장거리로 분류됩니다. 미국이 300km대라고 언급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8시간 만에 관련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연이은 발사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패트릭 셰너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은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지만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훈련을 했다며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먼저 북한이 어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모기와 비슷하다고요? 네, 외형상으로는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올라가는 발사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쪽 호도반도에서 해당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한 이후 어제 서쪽인 평북 구성에서 무기로서의 신뢰성 검증과 안정성 최종 테스트를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자위권 확보 차원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회의에 앞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최근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남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비건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의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여론 악화 탓인지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공개하기로 했던 모두 발언들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며 메시지 발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잠시 뒤 청와대를 예방한 이후 통일부를 방문해서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려던 중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묻자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대북 식량 지원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규탄은 했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입니다. 여당은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강경 입장으로의 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야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식량 지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흔쾌히 임하겠다 이런 그 입장들을 기존의 보수 정권들도 표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사일 문제와는 좀 별개로 북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정부가 전통적인 관계 복원,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강경 입장으로의 선회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와 안보 라인의 교체,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유지와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북 정책이 한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북한 제일주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제일주의 대북 정책으로 이제 복원해야 될 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는 황교안 대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오판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식량 지원 등 대북 현안을 국회에 각각 보고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국정원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반대로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특별한 언급은 없이 국정 전반을 꿰뚫는 리더십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이 돋보인 대담이라는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당정청 회의와 현장 최고위를 통해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라는 점을 깨닫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대북 식량 지원 논의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실상 거부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듣고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담이 보여주기식이자 문 대통령의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세트장 속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물 위에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다면서 대안 없이 고집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대북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산적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 그리고 고문과 여성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갇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We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institute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that guarantee due process and fair trial. 영국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강제노동 폐지를 촉구했고, 프랑스는 사형제도의 집행 중단과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을, 독일은 유엔 특별 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고문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면서 유엔과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ome countries are joining the Security Council to impose unilateral sanctions on us. Sanctions of various kinds against DPRK hamper in every possible way the efforts of DP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북한은 이어 중간 발언을 통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나 연좌제, 강제노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 대한 북한 측의 보고서 초안은 다음 주 초에 나오며 올해 9월 인권 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언제까지 손들고 있을 겁니까? 원내대표에 출마한다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부터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바꿨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용과 중도를 저들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발끝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드필더를 강조하셨던데 진정한 미드필더는 레프트 윙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것이 그 역할을 하고 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내대표라는 어떤 그 위치가 미드필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는 레프트윙을 주로 뛰었는데요. 미드필더로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어시스트 축구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초심이라든가 제 심장의 한편에 깊게 새겨져 있는 그 진보라는 이 두 글자를 잊거나 지워버린 꼭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왜 이런 걸 제가 고백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위복도 받으셔야 되셨어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대책도 보강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했던 과태료 대폭 확대 방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13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향하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물게 돼 있지만 내달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 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설인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서 갑자기 진동이 발생해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다고도 호소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창문이 떨리더니 사람이 나와 무슨 일이 있었나 출입문을 살핍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진동에 놀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옵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낀 건 지난달 29일. 육지로부터 5km 떨어진 섬 주민들도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균열이 심해졌다는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만 100여 명인데 심리적 불안 증세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침대가 막 이렇게 떼서는 그냥 막 맨발 벗고 그냥 뛰어나갔지.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잤는데 밤에 자다가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했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나를 깨우더라고. 병원 가자고. 진동이 시작된 곳은 3년 전에도 강한 진동으로 피해를 남겼던 보령 LNG 터미널로 확인됐습니다. LNG 저장 탱크를 시험 가동하다가 액화되고 남은 폐가스를 태우는 과정에 압력 조절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 발생 설비의 추가 사용은 필요가 없어 향후 동일 문제 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가 재발 방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승인해준 충남도와 관리기관인 보령시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솔직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행정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진동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문제가 된 장비를 밤새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불안에 못 살겠다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이른바 친박 후보들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전직 경찰청장 2명이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뒀을 당시에 경찰 조직은 강신명 청장 그리고 이철성 차장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당시 경찰 수뇌부가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비롯해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그리고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모두 4명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 전 청장 등 3명은 현직 치안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박계와 갈등을 빚고 있던 김무성 의원 등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판세 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는 겁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강 전 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가 함께 선거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미 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갑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9일 밤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날 협상 종료 직후 미국 측 협상 대표단과 만나 협상 경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첫날 협상에서 관세 인상을 막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최종談判에 나선 중국의 류허 수석 대표는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는 두 나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刚才说过，这双方呢
都非常不利。现在呢，中国经济、美国经济从某种意义上来说，可以说呢是一个完整的产业链，大家呢都会受伤的。现在啊，这个双方在磋商中出现了一些问题，我们不应该伤及无辜，广大人民群众的利益受到损失呢，我们感到是遗憾的。所以呢，希望找到最好的方法来解决。 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로 꼽히는 의리적 구토가 처음 상영된 1919년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영화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속 장면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성진 판소리가락에 서양악기의 음색이 어우러집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2년에 걸쳐 복원한 신상옥 감독의 1961년작 성춘향에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타악기를 접목한 복합 공연을 선보인 겁니다. 이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전체 음악을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서 가장 오래된 판소리와 가장 현대적인 음악이 만나는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봤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자료원은 성춘향 등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 32편을 상영하는 영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국영화 100주년 맞이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달엔 100주년 기념사업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영화적 스승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는 엄숙하고 또는 진지하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으로 이 축하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감독 100명이 100초짜리 영상 100편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기념우표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27일엔 한국영화 탄생 100년째 되는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늘보다도 더 덥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더위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6.1도로 어제보다 3도, 그리고 예년보다 4도가량 높아서 덥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저처럼 반소매 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강원도 영월로 기온이 30.1도까지 올랐고요. 경북 의성은 29.3도, 대구 27.6도, 광주 26.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며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고요. 대기 정체 영향으로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전국의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권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으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유럽은 각국의 의회와 별개로 유럽연합, EU의회, 유럽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이번 선거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른바 극우 세력의 확장 여부입니다. 5년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미 바람몰이를 했던 극우 세력은 그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무풍지대로 분류되던 스페인에서도 극우 정당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이른바 우향우 바람이 불고 있는 유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정치학 박사시니까 제가 박사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예, 예. 네, 유럽에서 극우 세력의 확장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유럽에서 극우 세력 확장이라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시작된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미 초반부터 이 프랑스의 극우 정당들은 한 10%의 지지세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지지세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에서 극우 정당들이 급부상을 했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제 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극우 정당들이 유럽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극우 정당들의 부상이라는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1980년대부터 그리고서 1989년 이후에 그 흐름들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축돼서 5년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제 분출이 된 거다. 예. 네. 그 개념 정리, 구별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포퓰리즘 정당도 극우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국내에서 약간 혼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퓰리즘 정당과 극우 정당은 같지 않습니다. 유럽이란 맥락에서는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정당들 중에는 유럽에서 이 극우 포퓰리즘도 있고 극좌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시리자나 아니면은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극좌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극우 정당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국수주의 혹은 인종주의, 네. 파시즘, 나치즘을 이제 신봉하는 이제 그런 정치 세력들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 포퓰리즘 정당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정당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정당들도 있습니다. 네. 예. 좀 포괄적으로 그럼 포퓰리즘 하면 안 되겠네요. 예. 네, 앞에 수식은 최소한 붙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극우 세력의 확장이라면은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포퓰리즘 정당을 얘기해야 되겠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이런 이제 유럽의 극우 세력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각 국별로 의회에 뭐 진출했다, 1당이 됐다, 2당이 됐다 이런 얘기와 함께 유럽 의회에서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럽의 각국의 의회 그리고 또 유럽 연합의 의회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의회라는 게 사실 우리 뭐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동북아시아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 양차 세계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럽 통합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는 유럽 차원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있는 국민의회, 하원 의회들은 이 각 국가 안에서 이 정치가 작동하는 그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의회는 이 1979년도부터는 이 유럽 공동체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이 선거를 선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유럽 의회라는 층위와 각국의 국민의회 혹은 하원의회라는 층위가 두 개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사이에는 그러면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네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정치 현안은 국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예. 유럽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은 예. 유럽 의회에서 결정하고. 예. 왜냐하면은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정치가 정책에 작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럽 의회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유럽 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유럽 의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5년 단위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각 국가별 의회하고는 다른 선거로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간이 23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 이 각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날짜를 선택해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날짜를 하루 혹은 이틀로 잡아버리면은 28개 회원국들 중에서 이 사정이 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길게 잡아놓고서 이 기간 동안 각 국가별로 선택된 날짜에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751명이 의원으로 선출이 돼가지고요. 5년간의 임기를 갖게 되고 네. 여기 751명 중에는 한 명이 이제 의장으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네. 예. 투표 관리는 각 국별로 하는 건가요? 예, 각 국가별로 진행이 되고요. 네. 최종적인 취합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하게 되지만은 투표 진행은 각 국가의 이제 내무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유럽 의회로 파견할 각국의 대표자를 뽑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나라별로 의석수도 배정이 다 돼 있습니까? 예, 나라별로 의석수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8개 회원국들 중에 아마 국내에서 나설 수가 있는 나라인데 몰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지중해 예. 작은 섬나라고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 그 나라별로 예.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건데요. 정확하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례성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죠? 인구 대비로 하면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독일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요. 네. 몰타는 굉장히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사실상 몰타에게 한 표나 한 석이나 두 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럽 연합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에서 사실상 몰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너무 때문에 소외된다. 예. 네. 몰타뿐만이 아니라 저기 보면은 룩셈부르크나 이제 작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조정을 한 게 지금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다. 또 이런 거겠고요.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각 국별로 극우 정당이 어느 정도나 약진해 있습니까? 일단 2014년 유럽의 선거 이후로 각 국가별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럽 의회에 이제 진출하는 그 정도였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최소한 2위나 3위 정당으로 부상들을 해 있습니다. 예. 가장 뭐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총선이 끝나가지고 44년 만에 처음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군부 독재가 무너지고 프랑크 나서 독재가 무너지고, 네.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이제 의회에 진출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 북부 동맹이라는 극우 성향의 이제 정당이 네. 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네. 아마도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1위로 부상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예. 그 이번에 원내로 진출한 정당 이름이 복스더라고요. 예, 복스. 그걸 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라고도 하고 예. 또 그냥 우파 포퓰리즘이라고도 하던데 그 정당은 예. 극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요.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네. 정치학에서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국수주의, 그다음에 네. 파시즘, 나치즘, 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라고 보통 분류를 해야 네. 되는데 네. 문제는 어떠한 정당도 스스로 극우 정당이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심지어는 언론인들이 혹은 학자들이 극우 정당으로 분류를 해도 네.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분류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극우 정당에 대한 분류가 조금 더 엄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낙인 찍기이기 때문에요. 예, 정말 지금 오늘 얘기할 때는 약간 좀 넓게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거죠? 넓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정의되고 있는 네. 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 의회 내에 극우 세력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유럽 의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이 유럽 의회는 이제 정당별로 이 정치 그룹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라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제 교섭 단체를 결성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 성향의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2014년에 이제 급부상을 한 유럽의 극우 정당들 중에서 이제 유럽 민족 및 자유, 그다음에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의 유럽. 네. 자, 이 정치 그룹을 일반적으로 극우 성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네. 이들 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인데 이제 올해가 문제일 겁니다. 아마 아. 굉장히 조금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극우로 분류한 그 자유와 그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의 네. 유럽입니다. 네, 그 두 정당 세력, 두 세력을 합하면은
약 10% 조금 넘네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예, 이번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2배는 많아질 거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여론조사들 결과들에 따르면은 한 3배, 그러니까 30%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지금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종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각 예. 세력별로 예. 국가를 초월해서 그러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유럽은 철저하게 이제 좌파, 우파의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각자의 국가의 스펙트럼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 유럽 의회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성에 맞는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예. 영국, 독일에 있는 국내 정당과는 이름이 다른 정당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제. 예. 이번 보니까 극우 정치 지도자 중에 여성이 많다고 하던데 네. 특별한 시사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 정말 눈에 띄게 여성 정치인이 이 극우 정당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마도 좀 이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 극우 정당의 지도자인 이 마린 르펜이 사실은 이제 원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만든 극우 정당을 물려받은 겁니다. 네. 딸이 물려받은 건데요. 이 물려받는 과정에서 이 소위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극우라는 전략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아버지 장마리 르펜 때는 굉장히 극우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이 좀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바꾸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집권당으로 올라설 야망을 갖게 되는데 본인은 대통령을 할 야망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여성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같은 그리고서 유럽이 아무래도 좀 카톨릭 이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여성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젠더적인 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해서 극우 정당들을 조금 이렇게 유하게 바라보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온화함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나저나 대중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세력이 모이고 또 의회로도 진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극우 정당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부분들은 2014년도였죠. 토마 피케치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럽에서도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영미 국가들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유럽 대륙 국가들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삶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기존 정당이 찾아주길 바랬는데 사실 이제 이 유럽의 전통적인 좌우파,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양대 정당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집권을 하던 그 판에서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좌파 우파의 정당들이 정체성이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아 나선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극우 정당이든지 극좌 정당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중도 세력이 그 기대를 다 받아안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보다는 제3의 대안을 찾는 그런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로 규정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대중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 탈퇴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브렉시트 문제가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요? 그런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참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원칙적으로 지금 브렉시트를 10월 말까지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유럽의 선거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의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도 않으면서 유럽 의회 선거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네. 자동으로 6월 1일 날 노딜 상태로 유럽 연합을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그 투표율이 떨어져서 뭐 투표가 무효 이런 건 없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